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요즘 온라인에서 자주 보이는 이 문장.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사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지갑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걸려 있습니다. 뭐야? 또 무슨 홍보야?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광고도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혜택도 아닙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면서도 신청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놓치는 돈이거든요. 그것도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45만 원까지요. 정부에서 전 국민 민생 소비 쿠폰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이 말만 들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줄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걸 꼭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다 주는 거 아니었어? 나중에 들어오겠지?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복잡해 보여서 그냥 패스했어요. 그런데 그 패스가요? 그냥 몇만 원이 아니라 최대 45만 원을 포기하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인 가구 기준 기본 15만 원, 기초수급자라면 40만 원, 거기에 지방 가산까지 받으면 45만 원. 이거 월세의 반값, 아니면 가스비, 전기세, 통신비 다 포함한 생활비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하고 에이 설마 전 국민지급이면 다 알아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부터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말의 함정이에요. 언뜻 보면 자동으로 지급될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약간 생일날 초대장을 보내면서 안 오면 내 탓이야라는 느낌과 비슷하죠. 준다고 해놓고 받으려면 찾아가야만 하는 구조. 그리고 신청 못하면 그냥 안 온 사람은 제외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돈인데 왜 알아서 주지 않고 일부러 절차를 만들어 복잡하게 하는 걸까?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정보에 어두워서 놓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그냥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100% 다 받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 지출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런데 신청제로 돌리면 신청 안 한 사람은 자동으로 제외되니까 돈을 아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즉, 받을 사람은 받되 못 챙긴 사람은 스스로 놓친 걸로 처리되는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도우미 절실한 어르신들, 디지털 약자, 정보 취약계층은 나중에 알아보지 뭐 하다가 기한이 지나버리고 반면에 정보 빠른 사람들만 혜택을 챙기는 양극화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전 국민 지급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라면서 실제로는 일부만 받게 되는 시스템.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신청 시작일이 바로 7월 21일이라는 것.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8주 정도지만 요일제로 나눠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작 내가 신청 가능한 날이 며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 뉴스 기사에서 자세히 다뤄지지도 않고 정보 홍보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서 진짜 놓치기 딱 좋은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요. 이제부터 함께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까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민생 소비 쿠폰, 정말 받기만 하면 좋은 제도일까요? 아니면 뭔가 감춰진 조건이 있는 걸까요? 자, 아까 우리가 전 국민 지급이라더니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부터는 그 실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정말 이걸 신청하면 뭐가 얼마나 나오는 건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놓치게 될 수도 있는 포인트들까지요. 얼마나 주나요? 누구에게요?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 국민 기본 15만 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단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해외 체류 중이면 안 되고요.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 주네? 싶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은 더 받는다.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40만 원.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금액이죠. 문제는 이 혜택조차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온라인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산 혜택까지 더해지면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플러스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플러스 5만 원, 그래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살짝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역 기반 지급이라 하면 듣기 좋지만 정작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들은 가산을 받기 어렵고 그런 혜택은 농어촌 등 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죠. 즉, 돈은 더 주지만 쓸 곳은 제한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청 기간과 요일제,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신청 기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목 오후 6시까지. 언뜻 넉넉해 보여요. 그런데 이 안에도 헷갈리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요일제로 신청을 제한한다. 신청 첫 3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면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주말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평일엔 꼭 요일 맞춰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평일에 요일 몰라서 시도했다가 못하고 그냥 놓치고 끝나는 경우 많아요.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고령층에게 이건 큰 장벽입니다. 신청 채널도 다양, 네이버, 토스, 카카오톡, 국민비서, 카드사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이건 어디까지나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오프라인은 은행 창구,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여기서도 정보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이제 돈이 나오면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또 하나의 벽이 등장합니다. 사용처 제한입니다. 지급 형태는 3가지 중 선택, 신용카드 캐시백, 모바일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지역별 발급처 상위. 카드형을 선택한 경우 기존 카드에 자동 충전됩니다. 사용 가능한 곳,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즉 동네 빵집, 미용실, 학원, 편의점은 오케이.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은 노. 그러니까 쿠폰이 생겨도 내가 자주 쓰는 곳에선 못 쓸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해야 해요. 특히 1인 가구나 수도권 거주자는 쓸 곳이 없다는 반응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즉, 받고 써야만 진짜 혜택인 정책인 셈입니다. 마치 마일리지처럼 사라지는 돈이라는 거죠. 구조를 보면 보이는 것들, 이쯤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구조일까요? 전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 정치적으로 좋게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신청 안 한 사람은 제외된다. 예산 절약이죠. 동시에 사용처 제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포장됨. 그러나 실제로는 제한적 소비만 가능하게 만들며 실질적인 효용성은 지역계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별적 소비 경쟁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정보에 빠르고 디지털 접근성이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쉽게 놓치고 말죠. 이런 구조 공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엔 전 국민 지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니 이건 사실상 정보력, 시간, 체력, 디지털 접근성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전 국민한테 돈 줄게. 다만 신청은 내가 해. 그마저도 못하면 내 책임이야.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자격 있는 자만 가져가라는 신자유주의 프레임. 이 민생 소비 쿠폰 제도는 얼핏 보면 공공정책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철학이 반영돼 있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면 줄게라는 구조죠. 공공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방식이 결국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는 거예요.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 시한적 여유가 있는 사람, 공공정책 정보에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챙기죠. 하지만 반대로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영업자, 인터넷 사용이 서툰 고령층, 집에 컴퓨터조차 없는 저소득 가구, 문자 하나 보는 것도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은 신청도 힘들고 방법도 몰라서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불평등을 해결하려 만든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정책 설계에 숨겨진 의도? 자, 여기서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 정말 국민 편의 때문일까요? 아니면 최대한 신청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아닐까요? 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패턴이 있어요. 신청 안 하면 자동 포기 처리. 기간은 긴 듯하지만 요일제로 나눠 혼란 가중. 지급 방식은 복잡하고 선택지가 너무 많음. 사용기한까지 정해놓아 안 쓰면 회수 가능. 이건 누가 봐도 신청의 장벽을 만들기 위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건 일종의 자기 책임 프레임을 씌우는 장치이기도 해요. 국민에게 분명히 줬다. 신청 안 한 건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부는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보 접근, 격차와 복잡한 시스템이 원인일 수도 있죠. 이런 구조는 사실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험 청구나 카드 포인트 소멸, 은행 수수료 구조에서도 자주 겪는 일이잖아요.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손해보는 구조. 이제 정책까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더 심각한 건 이런 정책은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나 벌써 받았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뭐야? 난 왜 몰랐지? 이게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국민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퍼집니다. 나는 정부한테서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옆집은 저런 것도 챙기네. 나는 모르는 사이에 또 손해봤네. 이런 감정이 계속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국가는 결국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책의 의미 자체가 퇴색하고 다음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정보가 곧 통장이 되는 시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지금 시대엔 정보가 곧 현금이고 지식이 곧 생존 도구입니다. 뉴스 하나, 공지 하나 놓치면 수십만 원을 손해보고 공공 혜택 하나 못 챙기면 진짜 생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보 불평등이 경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걸 계속 방치해도 될까요? 우선 현실적인 조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본인이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본 15만 원 대상입니다. 추가로 본인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라면 추가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 거주자라면 지역 가상금도 확인해야죠. 둘째, 신청기간과 요일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처음 3주간은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예 월요일 16, 화요일 27, 금요일 50. 셋째, 신청 방법 익혀두기. 온라인,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국민비서 알림 등 오프라인, 주민센터, 은행, 지자체별 지정 장소. 혹시나 가족이나 지인이 정보에 어두운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정보 나눔이 생존입니다. 넷째, 지급 방식 고르기. 지역 상품권, 일스, 카드형, 사용처 제한, 유효기한, 환불 불가 등 조건이 다르니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오프라인 위주 소비라면 선불카드, 카드 사용이 잦다면 카드 포인트형이 더 편합니다. 지금의 민생 소비 쿠폰은 단순히 15만 원, 3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공 서비스에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국가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정보에 빠른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 과연 공정한가? 정말 모두에게 준다는 말이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 지금 이 구조는 정보가 부족하면 기회를 잃고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지 못하면 혜택에서 밀려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실패로 포장됩니다. 이것은 빈틈이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적인 시스템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부터 정보에 민감해지기, 뉴스, 정책 발표, 알림 서비스. 이제는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록, 카드사 앱 알림 켜두기, 지자체 홈페이지 즐겨찾기 등록. 이런 사소한 행동이 수십만 원을 좌우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보 나누기. 엄마, 이거 신청하셨어요? 아빠,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어요. 이모, 이거 놓치시면 돈 못 받아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살림의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외국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기, 온라인 청원, 지역, 민원, 유튜브나 SNS를 통한 정보 공유. 이런 소리내는 시민의 행동이 모여 정책이 점점 더 평등하게 설계될 수 있게 만듭니다. 정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불편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책은 바뀝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마디. 우리는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공공정책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민생소비 쿠폰은 단순한 소비 지원금이 아니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쟁과 선별의 장치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살아남는 정보 민감성과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감각을 갖춰야 비로소 진짜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15만 원, 30만 원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못 받는 구조에 놓인 사람은 더 깊은 곳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숨겨진 기회를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정보 확산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니까요.